너 오늘 당장 해고야.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성진그룹의 망나니 장남 한태주가 술에 취해 신입 경호원 수연의 턱을 잡아 올리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인 수연은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버렸죠. 하지만 한진태 회장이 수연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리며 그대로 고꾸라진 것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수연의 처절하고 반전이 끊이지 않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게 따뜻한 행운과 건강이 뼈속 깊이 채워지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서울 외곽의 한 낡은 연립주택 단지에는 아직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하게 깜빡이는 그 고요한 골목길을 30살 수연이는 매일같이 가장 먼저 가로질러 나갔지요. 낡은 운동화 끈을 꽉 조여 매는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입술은 찬 바람에 트여 있었지만 수연이의 눈매는 여느 젊은이들과 다르게 매섭고도 단단했습니다. 수연이는 그 길로 인근 체육관으로 향했어요. 샌드백을 치는 소리가 텅 빈 체육관에 둔탁하게 울려 퍼졌죠. 소리가 날 때마다 수연이는 속으로 숫자를 세웠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동이 아니었거든요. 홀로 자신을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암 선고를 받고도 병원비가 아까워 끙끙 앓던 엄마의 뒷모습을 지워내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번엔 꼭 제대로 된 곳에 취직해서 엄마 병원비 다 해줄게. 수연이가 혼잣말을 내뱉으며 땀을 닦아냈어요. 수연이의 엄마 명숙 씨는 지금 요양병원 차가운 침대에 누워 있었죠. 수연이가 어릴 적부터 엄마는 늘 그랬어요. 아빠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는 아빠는 죽었다고 생각해라. 죽어서도 우리한테 오면 안 되는 사람이다. 라며 진저리를 쳤거든요. 수연이는 그저 아빠라는 존재가 우리를 버린 나쁜 사람인 줄로만 알고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에게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성진그룹의 한진태 회장을 근거리에서 보좌할 수행 경호원 모집 공고가 뜬 것이었죠. 수연이는 특전사 출신의 각종 무술 유단자라는 화려한 이력을 앞세워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수연이는 엄마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내쉬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수연이가 속삭였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이제 우리 돈 걱정 안 해도 돼. 성진그룹이라고 들어봤지? 거기 회장님 지키는 일을 하게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감겨있던 명숙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엄마의 동공이 사정없이 흔들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연이의 옷소매를 붙잡으며 엄마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지요. 뭐라고? 어디라고 했어? 성진그룹 한진태? 수연이는 엄마가 그저 놀라서 그러는 줄만 알았습니다. 응, 엄마. 거기 한진태 회장님.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 내가 그분을 직접 모시게 된 거야. 하지만 엄마의 반응은 공포 그 자체였어요. 발작하듯 몸을 떨며 수연이의 손을 뿌리치려 했죠. 안 돼. 안 된다. 수연아, 거기 가면 안 돼. 그 인간 옆엔 절대 가면 안 된다. 엄마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갑자기 찾아온 호흡 곤란에 입을 뻥긋거릴 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오고 수연이는 병실 밖으로 밀려났어요. 그게 수연이가 기억하는 엄마의 마지막 경고였지만
당장 수술비 수천만 원이 급했던 수연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성진그룹 본사 로비는 눈이 부시도록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매끈해서 수연이의 긴장한 얼굴이 그대로 비쳤지요. 박수연 경호원, 오늘부터 회장님 댁에서 상주하며 밀착 수행을 시작한다. 실수 없도록. 인사팀장의 딱딱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수연이는 검은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회장님의 저택으로 향했어요. 성북동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저택은 성처럼 거대했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문이 열리고 수연이는 마침내 자신의 고용주이자 이 나라 경제의 거물인 한진태 회장과 마주하게 되었지요. 한진태 회장은 60 중반의 나이에도 기품이 넘쳤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선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죠. 하지만 그날 한 회장이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고개를 돌려 수연이를 바라본 순간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 회장님. 오늘부터 새로운 수행 경호원. 김 이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수연이를 정면으로 응시하던 한 회장의 눈동자가 커다랗게 흔들리더니 이내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그의 얼굴색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갔고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어요. 뜨거운 찬물이 회장님의 바지에 튀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수연이의 얼굴만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술을 달덜 떨 뿐이었죠. 너 이름이 무엇이냐? 한 회장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당황했지만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경호원 박수연입니다. 오늘부터 회장님을 근거리에서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한 회장의 눈에 눈물이 핑 돌더니 이내 중심을 잃고 뒤로 고꾸라졌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과 김 이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고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연이는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수연이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엄마의 젊은 시절 모습과 지금의 자신이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한 회장이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해 온 낡은 사진 속의 여인이 바로 자신의 엄마 명숙 씨라는 것을 말입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한 회장이 간신히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건 30년 지기 신복 김 이사였습니다. 한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김 이사의 멱살을 잡듯 끌어당겼어요. 김 이사, 맞지? 자네도 봤지? 그 아이. 명숙이랑 너무 닮았어. 아니, 명숙이 그 자체야. 어떻게 된 거야? 25년 전에 자네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나? 명숙이가 내 아이를 지우고 외국으로 떠났다고, 다른 남자랑 살림 차려서 잘 살고 있다고 보고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한 회장의 포효에 김 이사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25년 전 성진그룹의 후계 구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정략 결혼이 필요했던 한 회장의 어머니, 즉 데뷔 마마 같았던 왕 회장님의 지시를 받고 명숙을 쫓아냈던 건 바로 김 이사였거든요. 그는 가짜 이혼 서류를 만들고 낙태 확인서까지 조작해 한 회장의 눈을 속였던 장본인이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그저 우연히 닮은 아이일 뿐입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김 이사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등 뒤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만약 저 경호원 박수연이 정말로 명숙의 딸이고 한 회장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날엔 자신의 모든 권력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판이었으니까요.
한편 그 시간 저택의 주방에서는 한 회장의 현재 아내인 서윤희 여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수연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 여사는 이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저 젊은 여자애가 자신의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폭풍우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박수연이라고 했나?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모르겠다만 내 집에서 눈 부라리고 다니지 마라. 경호원이면 경호원답게 개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으란 말이야. 서 여사가 독서를 내뱉으며 수연이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수연이는 주먹을 꽉 쥐었지요. 모욕감에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엄마의 수술비가 이 저택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갈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진그룹의 장남이자 망나니로 소문난 한태주가 술에 취해 들어오며 수연이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신입, 너냐? 우리 아버지가 보고 기절했다는 년이? 얼굴 좀 들여다보자. 예쁘장하긴 한데 아버지가 취향이 참 독특하시네. 이런 촌뜨기를 보고 기절을 다 하시고. 태주가 수연이의 턱을 잡아 올리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수연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태주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버렸어요. 아, 이 인연이 미쳤나? 내 손 안 나? 경우 업무에 방해되는 행동은 삼가 주십시오. 도련님. 수연이의 서늘한 경고에 태주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게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너 오늘 당장 해고야. 김 이사님, 인연 당장 내쫓아버려요.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회장의 눈빛은 복잡하게 타올랐습니다. 아들 태주의 무례함에 분노하면서도 당차게 맞서는 수연이의 모습에서 자꾸만 자신이 버려졌던 첫사랑 명숙의 향취를 느꼈기 때문이었죠. 한 회장은 서재로 돌아와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누렇게 빛바랜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25년 전 명숙이 자신을 떠나며 남겼다는 짧은 이별 통보서였지요. 당신의 아이는 지웠습니다. 더 이상 찾지 마세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저도 제 인생 살겠습니다. 한 회장은 그 편지를 수만 번도 더 읽으며 명숙을 원망하고 또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 편지가 거짓이라면? 만약 김 이사가 나를 속인 것이라면? 한 회장은 조용히 개인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이사 몰래 박수연의 뒷조사를 시작하라는 은밀한 지시를 내렸지요. 그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낱낱이 알아와. 김 이사 귀에 절대 들어가지 않게 해라. 한 회장의 은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김 이사는 초조함에 입술을 바짝바짝 태웠어요. 그는 서 여사의 처소로 은밀히 발걸음을 옮겼지요. 서윤희 여사는 화장대 앞에 앉아 고가 앰플을 얼굴에 두드리며 거울 속에 비친 김 이사를 쏘아봤습니다. 김 이사, 저애 보통 내기가 아니야. 내 아들 태주 손목을 분지르려 했다고. 그런데도 회장님은 저 애를 내쫓기는커녕 눈을 못 떼고 있어. 자네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서 여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 이사는 허리를 굽히며 진땀을 닦았습니다. 사모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회장님께서 옛날 일을 떠올리시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 박수연이라는 아이의 생모가 누군지 제가 확인 중이니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확인할 게 뭐 있어. 딱 봐도 그 죽일년 자식이잖아. 25년 전 자네가 분명히 처리했다고 했지? 돈 싸들고 가서 애 떼고 다신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왔다고 했잖아. 서 여사가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며 화장품 병을 내던졌어요. 소리와 함께
비싼 향수 냄새가 방 안을 진동했지요. 김 이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만약 회장님이 눈치채신다면 제가 제 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때처럼 말입니다. 김 이사의 눈에 서늘한 살기가 돌았어요. 그는 이미 수연이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수연이는 저택의 보안실에서 밤샘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던 수연이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한 회장의 서재 앞 복도였죠. 한밤중에 김 이사가 주변을 살피며 회장의 서재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거예요. 이 시간에 김 이사님이 왜 회장님 서재에? 의구심이 생긴 수연이는 조용히 보안실을 나와 서재 근처로 향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익힌 잠입 기술로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문틈 가까이 다가갔지요.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신규 프로젝트 기밀 서류입니다. 그런데 박수연 경호원이 자꾸 이 주변을 서성이는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산업 스파이 쪽과 연루된 건 아닌지 의심스럽군요. 김 이사의 비열한 목소리였어요. 수연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잊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 자신을 쫓아내려는 수작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죠. 수연이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결백을 주장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의 수술비를 벌기 전까진 절대 이 집에서 쫓겨나선 안 됐거든요. 하지만 김 이사의 공격은 치졸하고도 집요했습니다. 다음 날 수연이가 머무는 숙소 기숙사 침대 밑에서 한 회장의 인감도장과 거액의 수표 뭉치가 발견된 거예요. 이게 뭐야? 박수연, 내가 설명해봐. 이게 왜 내 침대 밑에서 나와? 보안팀장이 수표를 흔들며 수연이를 몰아세웠습니다. 다른 경호원들도 수연이를 도둑 취급하며 수군거렸죠. 어쩐지 가난뱅이가 돈독이 올라서 들어왔다더니 회장님 눈에 띄려고 발악을 하더니 결국 도둑질이냐? 수연이는 억울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제 방에 몰래 침입해서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그때 한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한 회장의 얼굴은 노여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김 이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한 회장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보십시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겁니다. 당장 경찰에 넘기고 해고해야 합니다. 모든 시선이 한 회장의 입술에 쏠렸습니다. 수연이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어요. 제발, 제발 내 말을 믿어주세요.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요. 한 회장은 바닥에 흩어진 수표와 인감도장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수연이의 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두려움과 억울함, 그리고 엄마 명숙을 닮은 강단 있는 의지가 서려 있었죠. 한참을 침묵하던 한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 이사, 내 인감도장은 어제 내가 서재 비밀 금고에 직접 넣었네. 그런데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자네와 나 단둘뿐이지. 박 경호원이 어떻게 내 금고를 열었다는 건가? 김 이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박 경호원이 특수부대 출신이니 어떻게든 그만하게. 감히 내 집에서 누구를 함정에 빠뜨리려 들어. 한 회장의 호통에 저택 전체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김 이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뒤로 물러났지요. 수연이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한 회장은 수연이에게 다가가 투박한 손으로 수연이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박 경호원 놀랐겠군. 어서 가서 쉬어라. 내 집에서는 실력 없는 놈보다 거짓말하는 놈을 더 경멸한다. 위기를 넘겼지만
수연이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이 저택에서의 생활은 살아있는 지옥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날 밤 요양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수연 보호자님, 어머니께서 위독하십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겠어요. 수연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으로 빗속을 뚫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마지막 힘을 쥐어짜 수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품속에서 꼬깃꼬깃 접힌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지요. 25년 전 김 이사가 강제로 작성하게 했던 가짜 이혼 합의서의 사본과 한 회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수연아, 내 아빠, 한진태, 그 사람, 미워하지 마. 김 이사가, 그놈이다. 엄마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수연이는 오열하며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눈 좀 떠봐. 이게 무슨 소리야? 한 회장이 내 아빠라니? 김 이사가 왜? 엄마의 죽음과 함께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수연이는 차가운 장례식장에 앉아 비 내리는 창밖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경호원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내 엄마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나를 도둑으로 몰았던 저 악마들을 하나씩 처단해야 했습니다. 김이사, 서윤이, 그리고 당신, 한진태 회장. 당신들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 똑똑히 갚아줄게. 수연이의 눈빛이 이제껏 본 적 없는 서늘한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작은 균열의 시작이었죠.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수연이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은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으로 변했고 복수심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지요. 수연이는 다시 성진그룹 저택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포니테일로 꽉 묶은 머리,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저택 로비에서 마주친 김 이사는 수연이를 보며 비릿한 비웃음을 흘렸어요. 어머니 장례는 잘 치렀나? 자네 사정이 딱해서 회장님이 특별히 휴가까지 주셨는데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그런데 말이야, 박경호원.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 해. 이 집은 자네 같은 사람이 머물 곳이 아니거든. 수연이는 김 이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에 순진했던 수연이가 아니었죠. 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분수를 알아야죠. 가짜 서류를 만들고 남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참 분수에 맞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김 이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 별말 아닙니다. 이사님께서 제 뒷조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길래 저도 보답으로 이사님에 대해 공부를 좀 했거든요. 재미있는 게 참 많더라고요. 특히 25년 전 성진그룹 비자금 세탁건 말입니다. 수연이는 특전사 시절 인맥을 총동원해 이미 김 이사의 치부 몇 가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김 이사는 당황하며 주변을 살폈지만 수연이는 차갑게 말을 뱉고는 회장실로 향했지요. 한진태 회장은 서재에서 홀로 독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들어오자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의 눈엔 미안함과 의구심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경호원, 어머니는 잘 보내드렸느냐? 네, 회장님. 덕분에 마지막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해드렸습니다. 수연이는 아버지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눌러 담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그녀는 회장의 신뢰를 완벽히 얻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저택의 안주인 서윤희 여사는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느끼고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연이를 쫓아내기 위해 더러운 음모를 꾸몄지요. 저택에서 열리는 대규모 자선 파티 날이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그 자리에서 수연이를 망신주기로 한 겁니다. 박 경호원, 오늘 파티는 외부 경호원들이 많으니까 자네는 안에서 손님들 외투나 받아. 경호팀장이 시킨 거니까 토 달지 말고. 서 여사의 신복인 보안팀장이 수연이에게 모욕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가대표급 무술 실력을 갖춘 경호원에게 오수발을 들라는 건 대놓고 짓밟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수연이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시 따르겠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서 여사가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몰래 빼서 손님이 벗어놓은 코트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죠. 그리고는 잠시 후 비명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브로치, 5억짜리 내 블루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없어졌어.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순식간에 파티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 여사는 서슬 퍼런 눈으로 옷을 정리하던 수연이를 가리켰지요. 너지? 내가 아까부터 이 근처에서 서성대더니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 한 회장과 귀빈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수연이는 중앙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서 여사는 기세등등하게 수연이의 주머니를 뒤지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수연이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제 주머니를 뒤지기 전에 저기 벽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연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거실 구석에 놓인 대형 화분 뒤였습니다. 그곳에는 평소 보이지 않던 작은 렌즈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죠. 회장님의 안전을 위해 제가 어제 임시로 설치해둔 초소형 이동식 CCTV입니다. 실시간으로 제 휴대전화에 녹화되고 있지요. 사모님의 소중한 브로치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바로 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수연이가 담담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들자 서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CCTV? 내가 감히 허락도 없이 어디에. 회장님의 신변 보호를 위해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자,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수연이가 화면을 공유하려 하자 서 여사는 다급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야. 생각해보니 내가 아까 화장실에 두고 온 것 같기도 하네. 오해해서 미안하군. 박 경호원, 그만 가봐. 귀빈들 사이에서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회장은 차가운 눈으로 서 여사를 노려본 뒤 수연이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연이는 저택 내에서 단순한 경호원 이상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지요. 며칠 뒤 수연이는 본격적으로 김 이사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이사가 추진하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리베이트 장부를 입수한 것이었죠. 수연이는 밤늦게 김 이사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사님,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내가 여길 왜 들어와? 당장 나가. 수연이는 아무 말 없이 김 이사의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김 이사가 차명 계좌로 받은 50억 원의 송금 내역서였죠. 이게 내가 어떻게. 이사님, 전 특전사에서 정보 수집을 전공했습니다. 이사님이 숨겨놓은 스위스 계좌 구멍 찾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걸 회장님께 바로 드릴까요? 아니면 이사님이 저한테 먼저 드릴 게 있을까요? 수연이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김 이사를 내려다봤습니다. 포식자의 눈빛이었죠. 25년 전 우리 엄마 명숙 씨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하세요.
당신이 위조한 이혼 서류 원본, 그리고 엄마를 협박했던 그날의 진실. 전부 다요. 김 이사는 부르르 떨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협박해? 내가 누군 줄 알고. 넌 그냥 길바닥에서 굴러먹던 한진태 회장의 친딸이죠. 수연이의 서늘한 한마디에 김 이사는 들고 있던 만년필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당신이 죽였다고 믿고 싶었던 그 가엾은 여자의 딸 박수연입니다. 이제 선택하시죠. 여기서 무너질지 아니면 저랑 같이 서 여사를 무너뜨릴지. 수연이는 김 이사를 자신의 사냥개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악당끼리 서로 물어뜯게 만드는 것, 그것이 수연이가 설계한 복수의 1단계였거든요. 김 이사의 눈동자가 초점 없이 흔들렸어요. 25년 전 자신이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그 과거가 시퍼런 칼날이 되어 돌아왔으니 오금이 저릴 수밖에요. 수연이는 그런 김 이사의 비겁한 표정을 한참 동안 감상하듯 지켜보았지요. 이사님, 침 닦으세요. 너무 놀라면 입이 벌어지는 법이거든요. 수연이가 비릿하게 웃으며 서류 더미를 톡톡 건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 제안에 대답을 하셔야죠. 회장님께 이 비자금 장부를 가져다 드리고 이사님의 30년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까요? 아니면 제 밑에서 제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시겠습니까? 김 이사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설마 이 회사를 통째로 먹겠다는 거냐? 아니요, 전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아요. 저는 그저 제 엄마가 뺏긴 25년의 세월,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한 대가를 저택 사람들에게 똑똑히 받아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서윤희 여사와 한태주, 그 두 사람이에요. 수연이는 김 이사에게 첫 번째 임무를 내렸습니다. 서 여사가 관리하던 재단 뒤편의 리베이트 창구를 열어젖히라는 것이었죠. 김 이사는 살기 위해 자신의 주인이나 다름없던 서 여사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 여사는 수연이의 정체에 대해 점점 더 강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인 태주를 불러 은밀히 지시했지요. 태주야, 저 박 경호원이라는 계집애. 아무래도 내 눈엣 가시다. 내가 어떻게든 꼬드겨서 사고라도 치게 만들어. 아니면 어디 가둬두고 손이라도 좀 봐주든지. 회장님이 저 애한테 홀려있는 꼴을 더는 못 보겠어. 한태주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여자 다루는 데는 도 같은 거 아시잖아요. 그까짓 계집애 하나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니죠. 그날 저녁 태주는 수연이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야, 박 경호원. 오늘 나 기분도 안 좋은데 술 한 잔 받아야겠다. 경호원도 주인 기분 맞춰주는 게 일 아냐? 수연이는 태주의 눈에 서린 음탕하고 비열한 속내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거부하는 대신 순순히 차에 올라탔지요. 태주가 데려간 곳은 서울 근교의 외딴 별장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아지트야. 여기서 나랑 재밌게 놀면 내가 너한테 보너스라도 듬뿍 챙겨줄 줄 알아? 태주는 미리 준비해둔 약이 든 술잔을 수연이에게 건넸습니다. 수연이는 잔을 받는 척하다가 태주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한 틈을 타 술을 화분에 쏟아버렸지요. 그리고는 태주가 방심한 순간 그의 손목을 낚아채 테이블 위로 꺾어버렸습니다. 아, 이 미친년이. 너 진짜 죽고 싶어? 도련님, 제가 말씀드렸죠. 경호 업무에 방해되는 짓은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오늘은 선을 좀 많이 넘으셨네요. 수연이는 태주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태주가
그동안 유흥업소에서 저지른 각종 만행과 투약 의혹이 담긴 영상들이 가득했지요. 수연이는 이미 김 이사를 통해 태주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이거 회장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룹의 후계자라는 놈이 별장에서 여자나 끼고 약을 했다는 사실을요. 태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너, 내가 그걸 어떻게... 야, 박수연. 원하는 게 뭐야? 돈? 얼마면 돼? 돈 필요 없어요. 내일부터 도련님은 재개가 되는 겁니다. 집안에서 서 여사가 무슨 일을 꾸미는지 저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하세요. 만약 토를 달거나 허튼 짓 하면 이 영상은 바로 검찰청으로 날아갑니다. 아시겠어요? 수연이는 태주의 뺨을 툭툭 치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이제 저택의 실세인 김 이사와 후계자 태주가 모두 수연이의 손아귀에 들어온 셈이었죠. 하지만 복수의 여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수연이의 행동을 의심하던 서 여사가 수연이의 숙소를 기습수색한 끝에 수연이가 숨겨두었던 엄마의 낡은 사진과 한 회장에게 보내려던 편지를 발견하고 만 것입니다. 이 발칙한 년, 내가 감히 누구 딸이라고. 서 여사는 사진을 갈기갈기 찢으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진태 회장의 딸, 꿈도 크구나. 이 사진 속 여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내가 사람을 써서 그 여자가 있던 요양병원의 산소호흡기 치료를 방해했거든. 내 엄마는 내가 죽인 거야. 이 계집애야. 서 여사의 충격적인 고백에 수연이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버려진 줄만 알았던 엄마가 저 여자의 손에 의해 서서히 죽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수연이의 이성은 끊어지고 말았지요. 수연이는 서 여사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를 당신이 죽였다고? 그래, 내가 그랬어. 내 자리를 위협하는 것들은 싹부터 잘라버려야 하니까. 내 엄마도 그랬고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서 여사는 경비원들을 불러 수연이를 지하 창고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수연이는 거칠게 저항했지만 수십 명의 경비원이 한꺼번에 달려들자 결국 제압당하고 말았지요. 어두컴컴한 지하 창고에 갇힌 수연이는 찢어진 엄마의 사진 조각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서윤이, 당신은 절대로 곱게 못 죽어. 내 손으로 당신의 그 가식적인 가면을 온 세상 앞에서 찢어버릴 거야. 지하 창고의 차가운 바닥에서 수연이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이를 갈았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것은 더 큰 폭발을 위한 일보 후퇴였지요. 그 시각 서 여사는 김 이사를 불러 최후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이사, 저 계집애 당장 처리해. 사고사로 위장하든 실종으로 처리하든 내 마음대로 해. 내일 아침까지 저 애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 해. 알겠어? 김 이사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만졌습니다. 서 여사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그렇다고 수연이의 협박을 무시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하지만 김 이사는 몰랐습니다. 한 회장이 이미 이 모든 상황을 비디오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한 회장은 서재 모니터를 통해 서 여사의 악행을 지켜보며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윤희야, 내가 감히 내 딸한테 그리고 명숙이한테 그런 짓을. 한 회장은 조용히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를 불러라. 그리고 성진그룹 지분 구조를 다시 짜야겠다. 내 모든 재산을 박수연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겠다. 드디어 운명의 수레바퀴가 마지막을 향해 가열차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의 위기는 곧 악당들의 파멸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죠.
지하 창고의 공기는 곰팡이 냄새와 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손목을 묶은 포박용 케이블 타이가 살을 파고들었지만 특전사 시절 혹독한 생존 훈련을 견뎠던 그녀에게 이 정도 시련은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줄 뿐이었지요. 서윤이, 당신이 내 엄마를 죽였다고? 수연이는 찢어진 엄마의 사진 조각을 가슴팍에 품었습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들끓었지만 눈빛만은 만년설처럼 차가웠어요. 그때 묵직한 철문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손에 권총을 든 김이사가 어둠을 뚫고 들어왔지요. 박경호원. 아니 수연아. 왜 이렇게까지 일을 키웠어? 그냥 적당히 돈이나 챙겨서 떠났으면 좋았을걸. 김이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구를 수연이에게 겨누었지만 손은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지요. 수연이는 고개를 들어 김이사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사님, 그 총으로 저를 쏘실 수 있겠어요? 30년 동안 회장님 밑에서 개처럼 충성했는데 그 마지막이 회장님의 유일한 핏줄을 죽이는 살인마라면 무덤 속에서도 편하시겠어요? 닥쳐.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어. 사모님이 널 죽이지 않으면 내 비자금 장부를 회장님께 넘기겠다고 협박하셨단 말이다. 수연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사님은 참 순진하시네요. 제가 죽으면 사모님이 이사님을 살려둘 것 같아요? 아니요, 살인죄를 뒤집어 씌워 이사님을 감옥으로 보낼 가장 완벽한 제물로 쓰시겠죠. 지금 이 창고 밖에는 사모님이 보낸 또 다른 킬러들이 대기하고 있을걸요? 이사님이 저를 쏘는 순간 그들이 들어와 이사님을 제압하겠죠. 김이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수연이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서 여사는 결코 증인을 남겨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난 이제 끝이야. 아니요, 살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 포박을 푸세요. 그리고 이 총을 저한테 넘기십시오. 제가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 되면 이사님의 비자금은 눈 감아드리고 평생 보장해드리는 충직한 고문으로 남겨달리죠. 선택하세요. 서 여사의 사냥개로 죽을지 제 동료로 살아남을지. 김이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칼을 꺼내 수연이의 포박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총을 건네주었지요. 수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자, 이제 이사님은 밖으로 나가서 제가 죽었다고 보고하세요. 시체는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하고 서 여사가 안심하고 오늘 밤 있을 성진의 밤 연회장으로 가게 만드세요. 수연이는 어둠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저택의 중앙 관제실이었어요. 그녀는 이미 태주의 휴대전화를 통해 서 여사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요양병원 원장에게 엄마의 치료 중단을 사주했던 녹취 파일의 위치를 파악해 둔 상태였지요. 한편 저택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서 여사는 남편 한 회장의 곁에 서서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회장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박경호원이 갑자기 그만두고 떠나서 서운하신가 봐요. 서 여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한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술잔만 만지작거렸어요. 그의 눈은 연회장 입구의 대형 스크린을 향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연회의 하이라이트인 성진 그룹 50주년 기념 영상이 상영될 차례였습니다. 모든 귀빈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스크린에 뜬 것은 홍보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노이즈가 발생하더니 어두운 병실 안에서 서 여사가 요양병원 원장에게 돈다발을 건네는 은밀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박명숙, 그 여자 말이야. 더 이상 숨쉬게 하지 마. 산소호흡기 수치 좀 조작하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래. 사고사로 처리하면 자네한테 병원 증축 비용 다 대줄게.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 여사의 우아한 가면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박살나는 순간이었죠. 이게 뭐야? 당장 꺼. 당장 끄라고. 서 여사가 비명을 질렀지만 관제실을 장악한 수연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 이사와 태주의 비리, 서 여사의 가짜 이혼 서류 조작 정황까지 낱낱이 공개되었지요. 그때 연 회장 정문이 활짝 열리며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찢어진 엄마의 사진을 가슴에 꽂고 서슬 퍼런 눈빛을 한 수연이었죠. 그녀는 단상 위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보신 영상 속의 피해자, 박명숙의 딸이자 한진태 회장의 친딸 박수연입니다. 장내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발걸음으로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아, 정말 내가 내 딸이란 말이냐? 수연이는 차가운 눈물 한 방울을 흘리며 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물어봐 주시네요. 25년 동안 당신이 외면했던, 그리고 저 여자가 죽여버린 당신의 진짜 핏줄입니다. 수연이는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 서 여사의 발치에 발사했습니다. 탕! 날카로운 총성이 연 회장을 뒤흔들었지요. 서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며 벌벌 떨었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의 몫이야. 그리고 다음 탄환은 당신의 그 추악한 인생을 끝장내는 법의 심판이 될 거야.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서 여사와 태주, 그리고 김 이사까지 연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는 무너지는 서 여사를 보며 차갑게 은조렸습니다. 연 회장의 소란이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와 함께 잦아들 무렵 수연이는 텅 빈 단상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수연이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어느 때보다 길고 쓸쓸해 보였지요. 서 여사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며 내뱉은 저주는 여전히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박수연, 내가 이긴 것 같지? 천만에. 한진태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알기나 해? 그 인간은 자기 앞길을 막으면 제 자식도 버릴 위인이야. 2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라고. 수연이는 그 말을 애써 무시하며 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회장은 수연이에게 다가와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미안하다. 내가 못난 아비라 너를 너무 늦게 찾았구나. 명숙이가 그렇게 고생만 하다 갔을 줄은. 한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수연이는 그 눈물을 보며 잠시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이 사람도 피해자였을지 몰라. 김 이사와 서 여사의 농간에 속아 우리를 잃어버린 가련한 남자일지도. 수연이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복수가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택의 서재에서 수연이는 믿고 싶지 않은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서 여사와 김 이사가 구속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택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적막했지요. 수연이는 한 회장의 배려로 저택의 가장 귀한 손님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의 육감은 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쉽게 끝난 복수, 너무나 순종적인 한 회장의 태도가 오히려 독이 든 성배처럼 느껴졌거든요. 수연이는 밤늦게 서재 근처를 지나다 한 회장의 낮은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 서윤이 그 여자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으니
감옥에서 썩게 놔두게. 재판부엔 손 써뒀으니 최소 15년은 나오지 못할 거야. 그런데 그 아이 말이야. 박수연. 수연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틈 너머로 보이는 한 회장의 뒷모습은 아까의 인자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도 계산적인 사업가의 모습 그 자체였지요. 명숙이 딸인 건 확실해. 하지만 그 아이 너무 똑똑해. 김이사 비자금 장부까지 손에 넣었더군. 내 핏줄이라지만 성진그룹을 맡기기엔 너무 위험한 칼날이야. 적당히 달래서 지분 포기각서에 사인하게 만들게. 만약 거부하면 25년 전 명숙이한테 했던 것처럼 처리해야지. 수연이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지요. 25년 전 명숙을 쫓아낸 배우가 김이사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 한 회장 역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명숙과 갓 태어난 수연이를 암묵적으로 버렸다는 잔인한 진실이 그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박수연 경호원이 눈치채지 못하게 약물을 섞은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서명하게 하면 간단합니다. 통화 상대는 한 회장이 새로 뽑은 비밀 비서였습니다. 수연이는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내가 찾고 싶었던 아버지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또 다른 괴물이 도사리고 있는 지옥일 뿐이었죠. 수연이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 짐을 챙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 있었지요. 방문을 열자마자 건장한 남자 경호원 4명이 수연이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연이가 직접 훈련했던 후배들이기도 했지요. 박 경호원님, 아니 아가씨. 회장님께서 당분간 방에서 안정을 취하시라고 하십니다. 외부 연락은 차단하라고 하셨고요. 비켜. 내 발로 나가겠어. 수연이가 몸을 날려 선제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방 안에서 4명의 유단자를 상대하기란 쉽지 않았지요. 게다가 그들의 손에는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푸른 불꽃이 튀며 수연이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비명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전신의 근육이 마비되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지요.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한 회장의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아,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얌전히 아비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았을걸? 넌 내 엄마를 닮아서 자존심이 너무 강해. 그게 내 인생을 망치는 거야. 한 회장이 수연이의 머리맡에 굽어보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지요. 성진그룹 경영권 승계 포기 및 전 재산사회 환원 동의서,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연이를 해외 정신병원으로 강제 입원시킨다는 동의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사인해라.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마. 외국에서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은 주마. 하지만 한국 땅은 다시 밟지 마라. 내 완벽한 제국에 너 같은 오점은 필요 없으니까. 수연이는 마비된 손가락을 움직여 한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우리 엄마가 마지막까지 당신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명숙이는 바보였지. 그래서 죽은 거야. 자, 이제 선택해라. 사인할래? 아니면 여기서 조용히 사라질래? 한 회장의 눈에는 핏줄에 대한 애정이라곤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쌓아 올린 성진이라는 성벽을 지키려는 광기만이 번들거렸죠. 수연이는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자만했어. 악마를 잡으려다 진짜 악마의 아가리에 제 발로 들어와 버렸어. 수연이는 지하 감옥보다 더 차가운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외부와의 모든 통신은 끊겼고 창문은 판자로 덧대어져 빛 한 점 들어오지 않았지요. 하루에 한 번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약이 섞인 죽이 들어왔습니다. 수연이는 그 죽을 먹는 척하며 화분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정신을 가다듬었지요. 죽지 않아. 절대로 이렇게 끝나지 않아. 당신이 만든 그 제국,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무너뜨릴 거야. 한진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권력으로 당신을 심판하겠어. 수연이의 눈이 어둠 속에서 맹수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였고 절망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수연이는 경호원 박수연이 아닌 복수의 화신으로서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도 없는 골방에서의 시간은 끈적하게 흘러갔어요. 수연이는 자신이 갇힌 지 3일째인지 일주일째인지조차 가늠하기 힘들었지요. 하루에 2번 육중한 철문 아래의 배식구로 들어오는 죽에서는 늘 비릿하고 달콤한 약 냄새가 났습니다. 한 회장이 보낸 정신착란제였죠. 수연이는 죽을 받아들고는 입안에 머금었다가 감시자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구석에 놓인 화분 흙더미 속에 뱉어냈습니다. 엄마, 나 좀 지켜줘. 정신 놓으면 안 돼. 수연이는 혀를 깨물며 통증으로 의식을 붙들었습니다. 환각이 보이고 손끝이 덜덜 떨려왔지만 벽면에 손톱으로 새겨 넣은 저택의 도면을 보며 탈출 경로를 수만 번 복기했지요. 이 저택의 보안 시스템은 수연이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보강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만든 완벽한 요새가 이제는 자신을 짓누르는 감옥이 된 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철문이 열리고 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척해진 수연이를 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지요. 수연아, 이제 그만 고집 부리렴.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넌 자유다. 스위스에 내 명의로 된 별장과 평생 쓰고도 남을 연금을 준비해뒀어. 넌 거기서 내 엄마처럼 조용히 살면 되는 거야. 한 회장이 내민 서류에는 상속권 전면 포기와 정신질환으로 인한 보호격리 동의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초점 없는 눈으로 한 회장을 올려다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정말 저를 사랑하긴 하셨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나타나지 않길 바라셨나요? 한 회장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얼음처럼 차가워졌지요. 사랑? 그래, 명숙이를 사랑했지. 하지만 내 제국보다 소중하진 않았어. 너도 마찬가지다. 내 핏줄이라는 이유로 내 평생의 업적을 망치게 둘 순 없어. 자, 어서 찍어라.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수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회장이 만족스러운 듯 몸을 숙여 서류를 내밀던 그 찰나였죠. 수연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맹수처럼 변했습니다. 마비된 척했던 몸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랐고 인감을 쥐고 있던 손은 한 회장의 목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커. 수연이는 한 회장의 등 뒤로 돌아가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조였습니다. 25년 전 엄마를 버렸던 그 목, 지금은 자신의 인생을 도려내려는 그 목을 수연이는 죽을 힘을 다해 압박했습니다. 비켜. 문 열어. 안 그러면 당신 상황 노릇도 오늘로 끝이야. 밖에서 대기하던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한 회장을 방패 삼아 단호하게 소리쳤죠. 총 내려놔. 회장님 목뼈가 부러지는 게 빠른지 너희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빠른지 내기해 볼까? 수연이는 한 회장의 주머니에서 보안 카드를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한 회장을 인질로 삼아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비틀거리는 한 회장의 귓가에 수연이가 낮게 응조렸습니다. 당신이 만든 이 성벽, 당신 피로 물들게 해줄게. 지옥에 가기 전에 똑똑히 봐. 당신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수연이는 미리 보관해 두었던 비상용 가스총을 탈취해 경호원들의 시야를 가린 뒤 저택 지하의 환기구를 통해 몸을 날렸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환기구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살점이 찢겨나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지요. 마침내 저택 밖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정원에 발을 디딘 수연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수연이가 도착한 곳은 산 아래 은밀한 공중전화 부스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번호를 눌렀지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서 여사와 함께 구속되기 직전 수연이가 몰래 빼돌려 두었던 김이사의 최측근 비서였습니다. 나 박수연이야. 지금 바로 언론사에 보낼 자료 준비해. 25년 전 실종 사건의 진실, 그리고 한진태 회장의 강제 감금 및 약물 투여 증거물 전부 다. 내일 아침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은 성진그룹의 몰락이 될 거야. 전화를 끊은 수연이는 빗속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승리의 확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핏줄마저 자신의 손으로 도려내야만 하는 이 잔인한 운명이 너무나 아파서였죠. 하지만 수연이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엄마의 억울한 넋을 기리는 유일한 방법은 이 추악한 연극에 막을 내리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성진그룹 본사 앞은 이른 새벽부터 취재진과 시위대로 인산인해를 이뤘지요. 모든 뉴스 채널에서는 재벌 회장의 친딸 감금 및 살인 교사 의혹이라는 자막이 붉게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목숨을 걸고 빼내온 녹취록과 한 회장이 직접 서명하라고 강요했던 그 추악한 계약서들이 세상에 낱낱이 공개된 것이었죠. 한진태 회장은 그룹 본사 35층 자신의 집무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어제와 같았지만 그가 쌓아 올린 공든 탑은 밑바닥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그때 굳게 닫혀있던 집무실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수연이었습니다. 어깨에 감은 붕대 위로 핏자국이 비쳤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서슬퍼랬지요. 아직 여기 계셨네요, 회장님. 검찰 수사관들이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가셔야죠. 한 회장은 초점 없는 눈으로 수연이를 올려다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연아, 내가 정말 내 제국을 무너뜨렸구나. 내 핏줄이 내 목에 칼을 꽂다니 참으로 지독한 업보다. 제국요? 이건 제국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열과 눈물로 지은 무덤일 뿐이에요. 우리 엄마의 인생을 제물로 삼아 얻은 그 권력, 이제 돌려주셔야죠. 수연이는 한 회장의 책상 위에 낡은 종이 한 장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엄마 명숙 씨가 죽기 직전까지 품고 있었던 한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지요. 엄마는 죽는 순간까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김이사에게 속았을 거라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사셨죠.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었잖아요. 김이사가 엄마를 쫓아낼 때 당신은 그 뒤에서 묵인하고 방조했어. 당신의 야망을 위해서. 수연이의 일갈에 한 회장의 어깨가 힘없이 처졌습니다. 그래, 사실이다. 그때 나는 성진그룹이 내 전부인 줄 알았지. 계집 하나 때문에 내 미래를 망칠 순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내 평생의 가장 큰 실수였을 줄이야. 실수가 아니라 범죄예요. 이제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당신이 사랑하던 그 성진 그룹은 오늘부로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당신 지분은 모두 압류되었고 서 여사와 태주도 이미 구치소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집무실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 회장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지요.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거물의 마지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끌려나가는 순간까지 수연이를 돌아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수연이는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일주일 뒤 수연이는 엄마의 유골함이 안치된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성진 그룹의 경호원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의 딸로서 말이죠. 엄마, 이제 다 끝났어. 그 사람들 전부 죗값 받게 됐어. 엄마 인생 망가뜨린 거 내가 조금이나마 되찾아왔어. 수연이는 엄마의 사진 옆에 자신이 직접 작성한 성진 장학재단 설립 서류를 놓아두었습니다. 한 회장의 재산 중 수연이가 상속받게 된 막대한 지분을 모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난 그 더러운 돈 안 써, 엄마. 나는 예전처럼 내 힘으로 살 거야. 그게 엄마가 가르쳐준 진짜 자존심이니까. 납골당을 나오는 수연이의 얼굴에는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맑게 갠 하늘에서 내려오는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지요.